핵을 쓰는 순간에 자기는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비핵 국가인데 핵 국가인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겠다는 위협은 있었지만은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 현무 파이브를 쓰는 것은 훨씬 쉽지 않습니까? 지상무기 체계는 한국이 사실상 서방에서 완탑이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전쟁할 수준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좀 까부는 영국군이 공식적으로 한 15만인가 이렇게 돼요. 그 영국군을 다 모아보니까 상암 축구장에 모아놓으면 싹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왜 잘 만드는가 하니까 반갑습니다.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오늘도 신사임당에 나와서 독자분들과 그리고 지정학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손해를 크게 보는 쪽은 어디인가요? 크게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유럽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략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데 있고 미국은 큰 피해가 없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손해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회복 불가능한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인적 손실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인구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어 있고 전쟁 전 인구가 4,400만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 왔다 갔다 해서 그 숫자들이 그전에도 인구 유실이 좀 있었고 1991년 독립할 때는 5,300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줄은 상태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내 인구는 2,600만에서 3,000만이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고 아주 극단적인 주장은 1,900만까지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손실이 1,400만에서 1,600만 명이 되는 거죠. 손실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전쟁 나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정도로 유출이 많이 됐다. 근데 그것도 극단적인 추정은 2,500만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편입돼 가지고 내개주 쪽으로 이제 편입돼 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간 인구도 있기 때문에 그 유출된 인구하고 그런 인구도 있고 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고 난민은 최소한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건 분명합니다. 각국의 유럽에서 난민들이 온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좀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러시아에 점령이 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30만에서 50만 정도가 전사자라 그러는데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전사자, 전상자를 포함해 가지고 인원 손실이 150만을 넘은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7월 달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그 자료를 해킹해가 발표했던 거는 그때 170만 명이 넘었고 작년 8월 달에 벌써 180만 부상이라는 그런 수치도 꽤 공신력 있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꽤 많은 걸로 보이고 다른 이주민도 있고 그런데 점령지 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 정부가 자기 나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질 높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질 높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젊은 남성들이 많이 떠나고 숙련 노동자가 많이 떠나고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집중적으로 이탈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 쉬운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전문직들이. 우크라이나 의사나 엔지니어나 IT 전문가들이 독일이나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 대우도 좋고 안정적인 폴란드나 독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도 정정이 불안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가 붕괴되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영토가 상실된 건데 경제 붕괴는 전쟁 전에 GDP가 약 2천억 불 정도였답니다. 근데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됐다 그러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정부 예산의 60%를 서방 원조에 의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 월급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인프라가 파괴돼서 세계은행이나 그리고 유엔에서 추산한 피해액만 해도 4,800억 달러를 넘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그리고 전력망도 벌써 50% 이상 파괴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발전소 중에서 핵발전소 3군데만 무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파괴됐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150만 채 이상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됐다 그러는데 저 숫자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일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들 그런 것들이 다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대부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었던 마리우폴 제철소나 동부에 있는 탄광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넘어갔죠. 그 전부터도 지금 러시아인들이 많았던 그 노보러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멜로러시아라는 지역 그쪽이 한 8개 주가 소득이 되게 높았어요. 서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쪽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력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핵심 지역이 이제 루안스크는 대부분 점령돼 버렸고 도네츠크도 한 80%가 장악됐습니다. 물론 크림반도는 벌써 오래전에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상실했는데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젊은 인구를 계속 잃게 되고 경제 자립이 불가능해지고 서방 지원의 의존도가 심해지고 영토가 계속 상실되고 그래서 국가가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 피해가 심하고요. 그 영토 점령 속도도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지금 1월 달만 해도 526평방킬로미터 정도, 서울이 면적이 한 600평방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정도의 면적이 1월 달에 없어진 거죠. 뭐 그런 수준으로 가는데 이 영토 진격이 한 1년 반 전부터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 빨라진 이유가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구조적으로 붕괴해가지고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급격히 나아간다기보다는 방어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군의 구조적인 붕괴 때문에 일어난다. 탈영과 강제징집과 그리고 손실 누적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탄약과 무기 공급이 급감하는데 이제 중동에도 전쟁이 있고 뭐 대중국 경쟁도 하고 그동안에 서방의 무기고를 비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다 줬었는데 이제 자기 무기들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산해가 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방공 무기가 고갈됐어요. 방공 무기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12일 전쟁 사이에 이란이 굉장히 많은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보냈는데 그걸 막는다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들이 25% 정도가 날아갔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공 미사일에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이런 미사일들, 그런 미사일들의 25%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게 조그만 이스라엘 땅 하나에서 그렇게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러시아가 쏘면은 대부분 그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을 전문적인 방공무기가 없으니까 항공기가 떠가지고 기총소사를 한다든지 공대공 미사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미사일들은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잘 방어가 안 되고 전문적인 방공 미사일들은 굉장히 고갈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는 노출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지금은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자포로지아나 동부 방어 중심 지역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러시아가 한 소모전의 결과이고 현재 지금 이 전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려면은 전체 전선은 그전하고 크게 변한 거 없지만은 핵심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가 자포로지아고 위에가 도네츠크인데 핵심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하고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좀 홀드를 하고 있고 물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핵심이 슬로비안스크와 클로마토스크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 방어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요새를 지은 지역이라서 여기는 쉽게 뚫리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이 남쪽에서 자포로지아에서 진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예비가 모자라니까 이게 이제 막을 부대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급속하게 뚫려가지고 사실은 전쟁의 중심지가 주공 지역이 저게 이제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지역이 이제 중심지인데 그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걸 막기 위해서 예비를 계속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이 뚫려가지고 이 남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포로지아시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체 이 벨트를 놓고 이게 한 150km 정도 되는 데를 놓고 후방을 이제 항공 공격을 해서
전력을 앞쪽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고 있으면서 각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항공 전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출되는情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 두 지역을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은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뚫리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뚫리는 모순적인 상황에 이제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두 번째 손해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경제적이나 전략적인 자충수를 뚫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제 에너지 위기가 다가왔고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나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차단하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가스 같은 경우는 3배, 4배에서 5배 정도 폭등을 한 상태고 그리고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급락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 에너지 기반으로 됐던 독일의 중후장대, 중화공업이 이게 원자가가 비싸지니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으로 공장을 뜯어가고 있죠. 그리고 각 가게 비용도 집집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이 2,000유로에서 3,000유로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돈을 따지면은 집주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 지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한계에 있는 집안들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면서 비용을 많이 댔어요. 저게 세금으로 됐든 뭐 채권을 발행해서 됐든 저게 다주 빚이지 않습니까? 부대가 갚아야 될 빚인데 그게 총 2천억 달러 이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것 좀 더 들어가고 또 최근에 의결을 해가지고 2027년까지 900억 유로를 주기로 했거든요. 900억 유로면 1,000억 유로가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면은 결국은 유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건을 하는 때. 재건 비용은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국의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난민들이 와가지고 정당하게 일을 하면은 오히려 노동력이 공급되니까 경제에 좋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그 복지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연간 수백억 유로씩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것은 유럽이 미국의 전략적 종속이 심화된 겁니다. 러우전을 하면서 이게 더 심화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자율성이 있는 걸로 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를 차단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3배 이상 비싼 LNG에 의존하고 됐죠. 그전에는 파이프로 연결된 러시아 가스를 썼는데 파이프만 틀면 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미국의 LNG를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방위산업도 미국의 의존이 증가하고 외교적 자율성도 상실하게 됐고 그리고 트럼프 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 트럼프한테 쩔쩔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유럽인들은 러시아와 모든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스스로를 함정에 몰아넣었고 이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이게 압축적인 표현인데 그동안 돈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국한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관세를 막 때리고 시장을 열어라 그러면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유럽도 굉장히 갈라지고 있죠. 폴란드나 발트 삼국은 계속 싸우자 그러면서 GDP의 4% 내지 5%를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좀 빨리 끝내자 국민들이 그런 입장에 있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와 타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생각과 달리 정치 지도부는 그걸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러시아는 왜 손해가 적으냐? 전쟁의 당사자인데 이 말은 물론 러시아도 분명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고 기준금리도 21%에서 20%에서 지금 원래 19%를 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가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경기를 일부러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루블 약세를 보였다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강세가 됐는데 그렇고 이제 러시아에 제재를 하다 보니까 서방 기술 접근을 차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항기에 있는 보잉 항공기나 아니면은 에어버스 항공기를 썼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그러면은 비행기가 못 나는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제재를 받았는데 이게 치명적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니까 에너지 수출을 우회해가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러시아 경제 그 재정의 한 15%를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을 어느 식으로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림자 선단 이런 걸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에서 차단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금융 그 결제 시스템은 CIPS에서 연결해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전시 경제라고 하지만도 GDP의 뭐 6 내지 10%를 국방부에서 쓰고는 있지만은 완전 고정 상태고 군수 산업이 활성되고 있죠. 이것은 전쟁 끝나면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고 있고, 그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이 좀 넘습니다. 1억 4,500만쯤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2,800만, 아까 그 숫자로 따지면 2,600만까지도 내려가고 심지어는 2천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게 그 나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별로 치명적이지 않고,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서방 기술을 4년 동안 차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독자적으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전에 완전 개방돼 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은 걸 사서 쓰고 했는데 지금 그걸 차단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과거 상황 같으면 그런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지도 못했을 건데 이 지금 상황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민항기 엔진입니다. PD-14이라는 엔진을, 그게 이제 보잉 같으면 737급에 해당되는 엔진인데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그걸 완전 부품을 자기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했어요. 본래는 그게 그렇게 하면 가성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걸 잘하는 협력업체들 그걸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다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적이라 가지고 그 계열 가지고 이제 섬에서 러시아 민항기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계열 엔진을 여러 형태로 큰 거에 맞출 수도 하고 작은 거에서 맞출 수도 하는데 PD-8이라는 이제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중국 그 내수용 항공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게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엔진 같은 걸 이제 쓰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서방에서 인증 안 해주고 하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쓰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충분히 비행 횟수가 있고 하면 인정을 나중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방 제재로 항공기 민항기 사업이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 엔진의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나중에 제재가 다 풀리고 하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엔진을 공급하는 GE나 이런 그 뭐 샤프린 이런 회사들이 피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높은 업체가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뒤를 놓고 보면은 이 제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드러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을 보면은 러시아 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원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여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데, 중국 같으면 자원을 다른 나라에 수입해야 되니까, 특히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면은 그 초크 포인트를 좀 막히고 나면은 상당히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러시아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를 제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 없으면 6개월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이때까지 4년 동안 지원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더 지원하면 경제적으로 버틸 수도 없고 아마 정치적으로 여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유럽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50%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미 지금 유럽을 이끌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3 내지 5년 더 하면 집권은커녕 정당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물리적으로 그냥 손실을 입어가지고 없어지는 거, 유럽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미국한테 종속이 되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경제가 피로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러시아는 상당히 압박을 받지만 버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전장에서 우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승리로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 협상을 하는 것은 협상이 아직까지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은 결국은 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 공식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걸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1순위 산업은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한국을 찾는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최빙 LNG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항으로 인프라가 이제 한국한테 유동하죠. 왜 이제 조선이 이제 크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전쟁 후에 가장 시급한 2가지 과제가 뭔가 하니까, 일단 서방 제재 우회를 위한 에너지 수출 루트를 다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파괴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외화를 확보해야 된다. 이 이제 2가지가 있죠.
에너지 수출 루트를 다변화한 것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하고는 끊기고 있고 전쟁 끝나고 나면 그게 다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현재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걸 하면서 뭘 했는가, 이런 에너지 계약은 좀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해놓고 다음에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진행되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유럽하고 또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제 에너지 수출을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에도 이제 전쟁을 하면서 파괴된 데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외화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조선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구조가 가스, 석유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유럽의 노르드 스트림을 폭파로 차단해 가지고 현재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 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과 계약을 해 가지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1, 2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중국에 고정적으로 팔 수 있지만은 파이프라인은 구매자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바이어한테 좀 종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가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할 겁니다. 뭐 중국에 파는 것을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 비중 자체를 좀 다양화해야 되죠. 결국은 유럽으로 가기 힘들다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LNG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LNG, 쉐빙 LNG선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다.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석유를 그림자 선단으로 인도나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굉장히 오래된 뭐 한 30년 이상 된 노후 유조선 이런 걸로 가지고 하고, 사고도 하고 뭐 보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영국의 로이드나 이런 데 안 들고 이제 소위 말해서 러시아 자체 보험으로 좀 하고 있고 이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는 새로운 LNG 루트나 새로운 유조선이라는 루트가 절실한 상태이고, 대안은 북극 항로의 LNG인데, 우리가 LNG선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또 쉐빙선을 잘 만들고, 러시아하고 그 계약이 돼 있는데 전쟁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러시아는 야말 반도나 이제 사하린 등의 이제 북극권에서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니까 이쪽에 이제 수요가 많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어쨌든 LNG 쉐빙선은 수출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은, 북극 항로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단축됩니다. 30% 내지 40%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열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쉐빙선이 있으면 되게 좋고, 일단 야말 반도에서 북극 항로로 아시아로 다시 이렇게 가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LNG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유럽으로도 가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쉐빙 LNG 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에 쉐빙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국은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섬중공업 이런 데가 많이 있지만은, 중국은 일부 존수소가 있지만 대부분 수주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낮아가 그렇고요. 러시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그 장비 수입이 좀 안 돼서 제대로 못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저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열리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점유율이 한 7, 80%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연히 온다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도 이미 뭐 많이 찾았죠. 많이 찾아가지고 굉장히 계약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까 뭐 15척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원자력 쉐빙선이 있어요. 큰 배가 있어가지고 그게 7척이나 있고 지금 더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쉐빙선 자체가 뭐 러시아가 기술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LNG 쉐빙선이라는 이 특수한 거, 우리가 LNG선을 잘 만드니까 그런 부분은 뭐 러시아가 굳이 자기네들 잘 만들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를 찾을 그 굉장히 크고요. 2022년 이후에 중단이 되긴 했지만은 뭐 사실은 그걸 이제 중국 쪽으로 러시아가 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품질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당연히 금방 돌아올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정치적인 장애물을 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부다비에서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한 척도 안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벌써 테마를 뭘로 바꾸는 거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아니고 미국 러시아 관계로 거의 반쯤 바꿨어요. 그게 이제 그전에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만 쭉 했었는데, 지금은 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그 선택의 폭이 좁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유럽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LNG 수입이 이제 재개가 가능하고 또 아시아 시장 확대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벽 LNG 선이 한 20척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추가로 이게 어느 정도 한 50척에서 100척 이상 앞으로 1, 20년 사이에 그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현재 책당 한 2, 3억 불씩 하는데 2, 3억 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3억 불이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인데 총 시장 규모는 100억 불에서 300억 정도 연간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한국은 뭐 그거를 러시아랑 뭐 어떤 관계를 맺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러시아랑 척진다기보다 서방하고 같이 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거나 하면은 우리는 러시아랑 손잡을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물밑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이걸 뭐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보면 찬반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제재 완화를 생각하고 전쟁 이유를 생각해서 우리가 포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밑에서라도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건설이나 철도 도로입니다. 이쪽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북극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항만 시설이나 그 쉐빙부도나 LNG 터미널이나 통신 인프라나 위성통신이나 뭐 항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보급 기지도 연료나 정비 시설. 우리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나 GS건설이나 이런 게 플랜트 경험이 많고 SK나 하나나 이런 게 에너지 인프라도 있고 우리가 세종 기지를 했기 때문에 극지 건설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협조 분야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철도 도로 시베리안 레일로드라는 게 이게 100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현대화하는데 우리나라 철도에 상당히 경험이 많죠. 이걸 이제 고속철도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삼력 가능하고, 그리고 극동 지역에 이제 도로망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건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전략적인 딜레마는 뭔가니까 이게 이제 지정학적 균형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다 보니까 대러 제재에 동참한 압력에서 자유롭게 힘들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랑 하는 게 굉장히 이익이에요. 우리가 러시아 걸 수입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러시아랑 우리는 서로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엄청 강력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뭐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러시아를 협력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좀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독일은 냉전 시대에도 소련하고 가스 파이프라인 협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70년대에도 서독하고 소련 가스 거래를 시작했고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와서는 노르드 스트림 1, 2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걸 하는 바람에 냉전 때도 독일의 에너지 항구를 확보를 했고 그걸 팔아가지고 소련이 또 그 당시에 외화를 획득했고, 이제 노르드 스트림 1, 2를 하면서 독일로부터 그 가스를 팔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경제가 살아난 2000년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독일하고 거의 러시아 관계랑 한국 러시아 관계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산업도 비슷하고, 그래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러시아랑 협력하려고 하고, 그래서 명분은 뭐 에너지 양보나 조선업 살리기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구조 자체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협력에 좋다. 러시아랑 우리는 경쟁하는 게 별로 없고 서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위가 이제 조선 분야다. 그리고 2위가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핵심 변수는 뭐냐면 트럼프가 대러 제재를 완화를 언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타이밍 맞춰야 되고 우리가 그 전에라도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미러 관계가 완화되는 그 틈에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할 거지만 우리 경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딜을 해서 미국한테 줄 거 좀 주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전쟁 끝나고 나면 2, 3년 내에 한국과 러시아는 조선 협력을 제거하겠지만은 그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공개하지 않고 우회를 할 겁니다. 이게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방 전체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야 될 지금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어떤 동맹이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린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동맹이라는 게 동맹 이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의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연루와 방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난 80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한테 젖줄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한 것도 미국의 외교력이 가장 컸어요. 그게 우리가 물론 당시에 정부가 생기기 전에 이승만 이런 분들이 그 외교적으로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한 걸 떠나서 결정한 것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포츠담 회담 때부터 일본을 독립했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기 전까지 계속 항복하고 나서 그 한 6, 7년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2차 대전하고 관계없는 거다. 2차 대전 훨씬 전에 자기가 병합한 땅이라면서 식민지를 안 놔줄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분리해가지고 1945년도에 이제 우리가 광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못 살고 힘들 때 뭐 우리한테 젖줄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동맹 관리 차원에서 미국한테 시장을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가발부터 시작해가 지금 반도체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면은 우리 동맹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동안에 안보에 지탱이 돼가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지만은 동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동맹관계를 헌신장치를 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동맹관계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위험을 처할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가능성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연루와 방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필요하면 썼다가 그다음에 버리는 걸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란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시켜가지고 이란한테 전쟁을 시켜서 8년 동안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걸프전을 했지 않습니까? 걸프전을 왜 했습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사담 후세인이 그때 미국하고 되게 친했는데 쿠웨이트를 좀 이렇게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침공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불법에다 해가지고 연합군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게 그게 이제 1차 걸프전이었고,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을 계속 제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90년 제재를 하다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을 해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죽었죠. 그리고 이라크는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할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가다피도 있었고, 뭐 가다피는 이제 물론 나토하고 관계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으면서 미국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생각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대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러우전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고, 그것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동맹을 할 때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동맹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오히려 정확하게 지키는 게 동맹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안 그러면 계속 끌려 들어가면은 나중에 우리의 운명 자체를 남한테 맡긴다. 그게 이제 유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이 전후에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미국 시킨 대로 살다가 지금 이제 유럽을 치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낭패가 난 상황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유럽의 관세도 매기고 미국에 의존해서 살았던 걸 낱낱이 밝히니까 이제 사실을 지금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핵보다 센 미친 화력의 재래식 무기 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국가들이 핵무기가 있어도 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현무5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 날 국군을 할 때 한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두만 8톤이고 거리도 500에서 3000. 소위 말해서 이제 벙커버스터 이런 것보다 훨씬 멀리 들어가죠. 벙커버스터라 해서 지난번에 그 이란 핵시설을 뚫었던 그 벙커버스터가 한 강화 콘크리트를 60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현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멀리 이제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어는 비밀이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뭐 100m 이상 내려가는 큰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재래식 탄이기 때문에 100 몇십 미터짜리 뭐 한 200m짜리 이런 큰 분화구를 만들 수는 있죠. 그 정도 위력이적이긴 하지만은 핵무기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6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근데 5차례에 걸쳐 할 때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킬체인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쏠 조짐이 굉장히 명확할 때 못 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킬체인의 개념이고 킬체인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가지고 북한이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뚫고 쏘면은 우리한테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라는 걸 가지고 한다. 그게 KAMD였어요. 그 개념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SLBM도 만들고 이제 그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6차 핵실험한 게 1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킬체인하고 KAMD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뭔가 KMP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량 보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이 쏘는 그 핵무기를 미리 못 쏘게 한다든지 쏘고 나면 막는다든지 이거 이제 거부적 억제라 그럽니다. 억제해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우리도 한 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넣은 게 그 소위 말해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우리가 KMPR이라 그래요. 뭐 핵무기만큼 보복은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보복 위력이 있고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략 중에서 핵우산이라는 게 있는데 막상 핵을 쏘면은 이 핵우산이 작동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조사를 하면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이 한 70% 정도 돼요. 미국이 확장 억제해 준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불안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논리가 이제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겠느냐 미국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소련이 파리에다가 핵무기를 쏘았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뉴욕에 막을 각오를 하고 이제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 즉 파리에 쏘면은 미국이 모스크바에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느냐? 그러면 잘못하면은 소련이 다시 뉴욕에 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핵무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나가면은 항상 핵우산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되면 핵무장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핵무기는 실제로 일본의 1945년도 두발료에는 아직까지 80년 동안 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니까 핵이라는 게 그만큼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핵을 쓰는 순간에 거의 자기는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상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비핵 국가인데 핵 국가인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뭐 쏘겠다는 위협은 있었지만은 생무기를 쏠 거라고 올라간까지는 없었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당장 핵무기를 쏘겠다. 특히 유럽에서 그걸 겁내지도 않아요. 유럽은 핵이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28개 나라 중에. 그건 누구도 러시아가 자기한테 핵 쏠 거라고 실제로 겁내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말은 그 전쟁을 하면서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핵을 쓰는 것이 그만큼 최종적인 수단이라 알 수 있는 거죠. 핵 교리는 각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작년에 전쟁을 했잖아요. 12일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란이 엄청나게 깨지다가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을 발사한 4일째부터 그 이스라엘이 보도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피해를 방송하지 못하게 그리고 누가 그 촬영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 나가면 다 잡아가 처벌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니까 너무나 피해가 심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4일 만에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휴전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7월, 8월 달에 정리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게 카드라설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일기 때 그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그걸 밝혔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게 공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란이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 방어라는 게 구조적으로 취약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뚫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관련 기관에서 보면 35% 정도 맞고 65%가 뚫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언돔도 있고 패트리엇도 있고 데이비드 슬링 에로 2, 에로 3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말고 미국 함정하고 영국 함정 이지스함들이 와가지고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밑에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 막아줬어요. 심지어는 이라크에서도 그 막아줬어요. 이란이 쏘는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 나라들이 합작을 했는데도 35%밖에 요격을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10%도 요격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안 썼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삼선 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망할 정도로 위험해지면은 전 세계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다 같이 죽자. 니 죽고 나 죽자. 그게 삼선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자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쓰는 그 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언제든지 쏠 수 있고 내한테 위협을 안 했더라도 같이 죽자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핵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쓰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두 전쟁에서 증명을 했죠.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현무 5나 이런 걸 가지고 쓴다면은 그게 핵전쟁을 가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게 거부적 억제로 이제 작용을 했고 그게 있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 현무 5를 쓰는 것은 훨씬 쉽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재래식 보복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 확전 통제 사다리에서 뭔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게 핵무기와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억제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실용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몰랐던 한국 군대가 세계탑인 진짜 이유와 어떤 강대국이라도 대한민국은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서방 진영에 속해 있거든요. 웨스트라 하는 서방 진영에 일본하고 우리가 끝자락에 있어요. 문제는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6.25를 하면서 16개 나라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지원해준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외교관계가 별로 없었지만은 나토가 생긴 다음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터키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사람들 고마워해가지고 뭐 형제의 나라다 하지만은 그때 미국이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나라들 되게 많아요. 그때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뭐 많이 와서 도와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미연합을 하고 미군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전혀 무기도 못 만들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80년 동안 성장을 했거든요. 한 7, 80년 성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표준을 나토 체계 표준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K9이나 K2 같은 게 굉장히 잘 팔리는 핫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도 금방 문제가 없는 게 그 나라 표준하고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는 한국보다 그런 무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지상 무기 체계는 한국이 이제 사실상 서방에서 완탑이죠. 미국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한 60만 이상 했다가 군인이 지금 50만 대로 내려왔지만 그런 큰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기가 많은 거죠. 근데 유럽은 그 냉전 시절에는 군대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CFE라면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다 줄여버렸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평화 배당금이라 그러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무기를 다 줄이고 경제 건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30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이제 나라 정책들을 바꿨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전쟁할 수준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좀 까부는 영국군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15만인가 이렇게 돼요. 영국은 해군 공군도 있고 하니까 육군만 모으면은 그게 한 5만 몇천 명, 7만 명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영국군을 다 모아 보니까 상암 축구장에 모아놓으면 싹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군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각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한 10몇만 명 뭐 그런 수준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기를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그 K2 흑표전차를 1000대씩 사주는 폴란드를 가면 폴란드 군이 15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0대 가지고 그걸 전부 운영할 병력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시 뭔가 징집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각 나라가 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무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탱크 같으면은 이제 영국에 있는 챌린저 탱크가 있고 프랑스의 르클레어라는 게 있고 이제 독일의 레파드라는 탱크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이제 주력이고 미국은 아브람스 탱크가 있죠. 우리 K2 탱크가 그거 들어가면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탱크보다 한 2배 이상 비싸요. 최소한 2배 이상 비싸요. 우리가 뭐 100억 정도 하면 거기는 200억, 300억씩 이런 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한국의 흑표전차가 제일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고 뭐 탱크하면 독일일 정도로 탱크 생산 경험도 많고 그랬대 있는데 지난 30년간 오면서 이게 많이 사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지상군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우리 흑표 전차 K2 해봐야 우리가 산 게 한 200대 뭐 그 정도 되는가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살겠지만 그런 수준이에요. 물론 그 전에 K1, A1이나 좋은 전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물량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서방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일본은 지상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진 거 빼놓고 나면 그게 우리가 2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왜 잘 만드는가 하니까 제조 기반이 굉장히 커요. 결국은 70년대 중화학공업 바탕 위에서 우리가 팔거든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은 그때 만들어 놓은 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때 만드는 게 중화학공업, 조선업 이런 거잖아요. 새로 나온 것은 반도체 하나 있어요. 나머지들 이제 지금 배터리나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후에 투자를 잘해가 있으면 큰 산업들은 대부분 중화학공업 기반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자주 국방하면서 선택을 잘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좀 잘 나가고 있고 만약에 유럽이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엄청나게 군비를 증강하고 그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가 군인을 한 50만씩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게 군수 산업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가동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학생들 전부 다 덕이 이공계 보내가지고 이게 만드는데 이렇게 투입하고 하면 되지만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가동률을 유지 못하니까 투자해놓은 공장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군수산업의 딜레마가 그래요. 전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이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유지하기 급급한데 작은 나라들은 그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자체가 이렇게 분배가 되고 또 이게 다른 산업하고 좀 특징이 달라요. 이게 다 주문 생산이거든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우리가 사탕 먹고 싶으면은 편의점 가서 금방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문하면은 내가 사탕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10년 후에 먹고 싶은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조 강국인 유럽이 한때 성공 모델에서 왜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럽 자체가 옛날에는 뭐 우리 문명을 주도했죠. 18, 9세기 가면은 뭐 웬만한 과학의 이론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뭐 산업혁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열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나왔고 물론 뭐 이걸 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뉴턴이 영국에서 나왔고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컸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이끌었고 그랬었는데 러시아도 뭐 상당했죠. 지금은 유럽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유럽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좀 빠져 있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상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좀 밝혀진 상황, 그러니까 노출된 상황이 있는데 유럽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도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9세기, 20세기 이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 유럽의 뒷골목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왔는데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을 하고 냉전을 하고 이렇게 지낼 때는 우리가 진영이 있어가지고 유럽의 각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바뀌면서 뭘 했는 거니까 물론 전쟁 이후에도 그랬지만 ECC 뭐 EC 이런 걸 하면서 유럽이 하나의 그 시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EU까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유럽의 자존심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유럽의 EU 가입국의 인구를 다 합치면 4억 5천만입니다. 미국이 3억 6천만이니까 미국보다 더 크잖아요,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걸 합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미국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성공했죠. 성공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옛날에는 보잉이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에어버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에어버스가 지금은 사실 보잉을 기술적으로 능가하고 있거든요. 에어버스라는 게 사업이 되겠느냐. 각국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능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성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럽이라는 게 하나의 시장이 되려면은 뭔가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상으로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죠. 미국이 유럽 사람들이 와가 미국을 건설했는데 왜 미국이 강력해지는가 하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딱 이민을 오면은 아일랜드 사람이든 이태리 사람이든 뭐 유태인이든 어디서 오든 이민을 딱 오면은 뉴욕에 그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옆에 엘리 아일랜드라는 데서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때 이름부터도 지어줘요. 유럽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그거 보고 영어로 지어줘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 보면 비슷비슷한 이름이 철자가 다른 게 있는 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써준 이름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면 영어를 반드시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와가지고 헤맸지만 2세대부터는 막 영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됐고 미국은 그 각 주들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연방이라는 걸 인프라를 만들었죠. 특히 50년대에 그 하이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고속도로 프리웨이라는 것들을 쭉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 이런 것들이 그걸 하면은 국가 안보가 튼튼해진다 해가지고 안보 예산으로 했어요. 예, 그 국방 예산 같은 걸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지은 게 미 육군 공병대가 그걸 다 지은 거예요. 물론 그 각각은 민간 회사들이 입찰해가 들어왔지만은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병대가 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어째 보면은 인프라나 이런 걸 그때는 열심히 했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 시장을 작동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와 다른 제도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장을 이제 단일화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28개 나라가 EU에 있는데 24개의 언어를 써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제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시장으로 뭘 하기가 힘든 거죠. 규제가 다 다르니까. 어째 보면은 그 큰 시장에 대해서는 그 규제에 좀 맞춰서 내가 독일이나 프랑스에 뭘 팔아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금방 맞추는데 밑에 저 조그만 나라에는 안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크더라도 좀 가난한 나라에는 뭐 규정이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거기는 뭐 시장이 다 어느 정도 포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2, 3년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만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를 일으키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소위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각자가 예산을 가지고 항상 들어온 대로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공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있죠. 고속도로를 지어야 되는데 뭘 해야지 이제 산업이 발전된다 그러면 그걸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을 EU 단위로서 유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하면은 그 유로 단위로 발행하면 누가 갚아줍니까? ECB에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나라가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각 나라가 채권은 각자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발행하는데 각국이 다 경제 구조가 다르니까 그 갚을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28개 다른 채권을 이제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할 사람 같으면 여러분 누가 투자를 합니까? 국부 펀드를 하거나 우리 같으면 국민연금 이런 데가 가장 크죠. 이제 매달 이제 국민연금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하려는데 원래 이번 달에 100억 불이 들어왔어요. 100억 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뭐 스위스에 몇 프랑 어디에 뭐 얼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재무부 10년물 채권을 100억 불 사려면 그냥 그야말로 클릭 한 방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이 채권이라는 게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고 그런 상황인데 그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유로화를 발행할 때 부채 통합을 하면 돼요. 부채 통합을 해버리면은 부채가 공동으로 관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유럽이 하나의 채권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각 나라가 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드 시장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유럽이 지금 보면은 유럽에 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 유럽이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됩니까? 디지털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안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라는 것은 화폐만 통합해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각 나라가 힘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그 금융 주권이라 그래요.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들다. 우리가 IMF 날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IMF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쟤는 뭘 했습니까?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를 막 떨어뜨리니까 우리가 막 수출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안정을 찾고 나면 다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금리도 이제 바꿀 수가 없고 금리도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필요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서 독일 같으면은 한 4%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는 지금 불경기라 가지고 금리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 그럼 이탈리아는 한 0. 몇 프로로 낮추려고 그러고 독일은 4. 몇 프로로 하려고 그러는데 ECB에서 결정하기를 중간에 2.3%를 하면은 독일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하잖아요. 이탈리아는 0.6%, 0.5%를 해야 되는데 2.3%를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각국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금융 정책의 공간을 오히려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로를 통해 가지고 누구가 이익 받습니까? 독일 통일해가 들어갈 비용만 유로를 통합해 가지고 어찌 보면 조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 거죠. 이 시장을 통합해 가지고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걸 못 얻고 그 안에 소위 말해서 구조는 좀 달라진 거죠. 어쨌든 뭐 그것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화폐 문제나 이런 것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각국에 뭐가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각국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는데 유로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시장이 돼서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크게 나갔으면 유럽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유럽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미국,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유럽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낮은 데는 중국 제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유럽이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걸 단일 시장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못 가진 거고 그나마 있었던 게 독일 사업들인데 알고 보니까 독일도 러시아 가스가 사서 그게 경쟁력이 있었던 거지 자체적으로 뭐 엄청 경쟁력이 있은 건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BMW 이런 거 뜯어가지고 다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티센그룹 이런 데 막 만 몇천 명씩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러니까 한 개 더 다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각자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러우전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같은 걸 막 때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근데 유로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때 1996년도, 98년도 그때 유로화를 발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죠. 중부 유럽의 중국 CBDC 도입 배경과 CBDC만 믿고 현금 없애다 유럽 일자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거의 허위 정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CBDC, ECNY라 그럽니다. 이게 실제 현황은 중국 내에서만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중국 인구도 뭐 20% 미만 사용하고 있다. 요 데이터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엠브리지고요. 엠브리지는 지금 상당히 크고 있고 우리도 업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로 중앙은행에서 ECB에서도 자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CBDC를 채택한 유럽 국가는 아직까지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국 CBDC나 민간 결제를 하고 있는데 CBDC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CBDC가 뭡니까? 프로그래머블 만이거든요. CBDC를 도입하게 되면은 저를 제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한테 가는 것들을 다 막아 놓으면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 뱅킹을 하고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디든지 전화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CBDC는 그거랑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프로그램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개를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국에서 밖으로 여행을 갈 때 돈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금 갈 때는 돈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몰래 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CBDC를 하면은 이제 못 가지고 나가는 게 거기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냥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서 CBDC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할까? 개인이 가진 돈을 뺏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뭐 100몇십 % 부채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제 그걸 감당 못 하니까 그걸 이제 뱅크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으려는 효과가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CBDC가 아직 작동이 안 됐지만은 돈이 못 나가게 되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러우전을 하면서 이 유럽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그 지식인들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제재가 뭔가 하니까 교통 이동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뱅크 어카운트를 막아버려요. 은행 계좌를 막아버리니까 이제 돈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누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CBDC가 되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일일이 은행에 통보해가 이 사람 막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CBDC가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 계좌를 바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BDC는 앞으로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야기가 대체로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CBDC가 어떻게 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5세대 전투기가 있음에도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KF-21과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이제 UAE를 포함해서 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투기 시장은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최상급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지금 뭐 개발 중인 6세대 이런 건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것들은 5세대 스텔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상급 이래서 4.5세대라 그럽니다. 이게 있고, 이제 중하급이라 해서 4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최상급은 F-35가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8천만 불에서 한 1억 1천만 불 정도 하고 있고, F-22가 있는데 그건 수출 금지고요.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57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 거의 사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급이라 해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F-15EX, 그리고 우리 KF-21도 이 끝자락에 들어갑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은 라팔이 8,500만 원에서 9,500만 원,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9,500만 불에서 1억 2천만 불, 그리고 F-15EX가 8,800만 불, 그리고 KF-21이 6,500에서 8,500만 불 이렇게 정도하고 있고요. 중하급은 F-16 블락 70, 70 이런 게 한 6,500만 불. 이제 그래핀 이제 EF가 6,000에서 8,500만 불. 미그 35, 수 35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쌉니다. 이 전투기 시장도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팔고 싶어도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이런 좀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니까 중상급 시장, 그러니까 이 4.5세대 시장의 수요하고 공급이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F-35 수준의 첨단 능력인데 가격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중형급 전투기 수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존 공급하는 것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인데, 이게 유로파이터가 F-35보다 비쌉니다. 이게 비행기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니까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인을 유지하는데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n분의 1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비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소위 말해서 투자한 비용이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개발하면서 초기 비용을 리커버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파는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유로파이터는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드는 비행기 수가 적은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인도네시아랑 같이 했어요. 우리가 그 비용을 나누기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빠짐으로써 이제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진 상태고,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대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40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0대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100몇십 대를 사주면 이게 갑자기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그래펜은 좀 저렴하지만은 페이로드라 그래. 그게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KF21이 이게 상당히 그게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 니체 마켓 틈새 시장이라 할까요? 그런 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경쟁력이 예상 가격이 6,500만 불에서 8,500만 불이라는 것은 이게 F35의 한 7, 80%고 라팔의 75에서 85% 그리고 F16 블락 70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4세대 가격인데 거의 그 4.5세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성비가 좀 뛰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에이사 레이더를 물론 부품을 미국에서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고 F414 엔진을 썼는데 이게 GE 겁니다. 근데 하나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어떤 스텔스는 아니지만 부분 스텔스가 되고 정면 RCS를 좀 감소시켰고 최대 이륙 중량도 25톤을 넘어서서 그래펜의 한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 수 있는 게 이제 12개쯤 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있고 F-35 같은 경우는 센서 퓨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미국 부품에 의존하니까 미 국무부가 아이타라는 걸 걸어놔요. 수출 규제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미 국무부의 DDTC라는 그 규정 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비행기를 유지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정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걸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확대될 건데 처음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왜 7개 나라나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타이밍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중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전투기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중간한 나라들이 양자 탈기를 좀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F-35를 구매하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 확실히 미국 편일 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미국 편으로 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무기를 사면 또 미국이 제재를 하고 물론 중국에 대해서 기술 신뢰도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KF-21이 중간 선택지예요. KF-21을 산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뭐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중국 거 사는 것보다는 좀 낫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지만은 중국과 경제 관계도 유지하니까 약간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조건이 좀 덜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술 이전도 상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첨단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적당히 좋은 무기를 대량 보유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드론하고 미사일 시대에는 초고가 전투기가 좀 리스크도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F-35 10대 사는 게 좋은지 KF-21 15대 사는 게 좋은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돈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사는 게 낫다. 이게 확실해지면은 우리 KF-21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을 건데 왜 계속 보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이제 사람들 계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F-35를 뭐한테 살 거냐, KF-21을 60대 사고 드론도 하고 방공도 갖출 것이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믹스 계산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UAE가 대표적인데 UAE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미라주 60대하고 F-16 8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F-35를 살려고 했는데 이제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한 1년 반 전에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 수이 75를 공동 개발하려 했는데 지금 러우 전쟁이라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가 공백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UAE는 라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할 수도 있고 터키가 이제 칸이라고 해서 터키가 본래 F-35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S-400을 사는 바람에 러시아의 그 방공 미사일 체계인 S-400을 터키가 구매를 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S-400을 사면은 F-35를 너가 생산 못할 거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키가 미국 사드를 안 사고 S-400을 샀어요. 그때는 사드
보다 S400이 훨씬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산 걸 거 아닙니까? 자기도 뭐 다른 사람 주장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F-35 그 생산 공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칸이라는 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전투기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이 지연되고 엔진을 미확보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UAE가 특히 칸을 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KF-21은 이미 이제 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칸은 아직까지 개발 지연된 상태죠. 심지어는 작년 8월 달에 UAE 국방차관이 와가지고 복자형 KF-21을 뒷자리에 탑승한 거죠. 보통 이거는 계약 직전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상태만 가지고도 이게 계약이 굉장히 가까웠다 사람들이 추정할 그런 정도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UAE는 아직까지 자기네들 이제 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라팔이나 칸이나 KF-21을 세 개를 놓고 3파전을 하고 있어. 그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유리한 딜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라팔 80대 수출에 F5라는 차세대를 공동 개발 제한한 상태고 특히는 뭐 이슬람 유대를 좀 내세우면서 칸 개발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태지만 딱 봐도 우리가 좀 유리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좀 유리한 조건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KF-21의 블락1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생산에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의 장점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블락3까지 개발 개념을 막 꺼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블락3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모델을 살 것이냐 다음 모델을 쓸 것이냐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모델을 사가지고 다음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지금 사는 게 좀 아무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미래 전력으로 이제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 사가지고 블락1을 사가지고 뭐 20-30년 쓰다가 블락2 나오면 그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투자가 잘 안 일어날 건데 그런 측면이 있고 블락1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공대공 위주고 외부 무장을 해요. 그래서 스텔스 기능 많이 떨어지죠. 그 대신 가격은 싸고 블락2는 내년부터 이제 나올 건데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고 그리고 A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2030년대에 나올 블락3는 완전히 내부 무장창으로 해서 완전 스텔스를 하고 센서 퓨전도 하고 AI 통합도 하고 해서 이제 거의 F-35급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UAE 같은 데서는 지금 블락1을 사더라도 나중에 블락3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은 전체 비용은 F-35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블락1 48대를 했다가 블락2 열세대로 변경한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5세대 성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블락1, 2는 4.5세대지만은 블락3로 가면 거의 5세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F-35를 대체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F-35의 보완제이지 대체제는 아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중견국들한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F-35는 가격이 좀 비싸고 사기도 힘들고 중국 무기는 좀 불안하고 유럽 무기는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성비도 있고 기술 이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렇게 기술이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적합하다. 그런 시장이 좀 잘 맞고 지금 현재가 전투기 시장에 공백이 있고 지정학적인 타이밍도 좋고 블락 업그레이드라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미래 확장성도 있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무효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이 없다는 게 되게 크죠. 그게 이제 블락 확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런 게 크고 UAE 계약 성사 여부가 진정한 시험대다. 여기에 성공하고 나면은 굉장히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한 나라가 산다는 것은 이 7나라가 협상 중이잖아요. 그중에 누가 사잖아요. 그 다음 사는 사람은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확정되지 않거나 실전에 증명되지 않는 거 이런 걸 사는 게 되게 힘든데 이제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먼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제 유지 보수도 되게 쉬워지고 그러면은 옆에 나라들이 되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유샤 숙청을 시진핑에 대만 침공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진핑하고 장유사는 굉장히 이제 친한 사람 사이였습니다. 선대 때부터 친했어요. 중국 공산당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7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시진핑이고 나머지 6사람이 이제 군인인데 그러니까 2인자예요. 사실상. 근데 뭐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만을 뭐 2027년 전에 침공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장윤수사가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입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될 사항은 뭔가 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게 하나의 쿠데타로 이제 보도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쿠데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쿠데타가 왜 맞는 거예요? 쿠데타는 꼭 우리가 권력을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 하극상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고요. 숙청하는 걸 잘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에 좀 맞지 않은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을 불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 불법으로 자기 어째 보면은 이인자를 제거한 거니까 그게 이제 친위 쿠데타는 아니고 이제 스스로 한 쿠데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쿠데타를 막으려다 군부의 부정부패가 뿌리 깊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단 중국군의 구조적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중국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해방군이라 그러잖아요. 공식 명칭이. 이거는 이제 국가 인민이 아닌 당에 충성하게 돼 있는 군대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대한민국 군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는 이게 당의 핵심이 시진핑이 됐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덩소팽이 만든 집단 지도 체제였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시진핑이 3년입을 하면서 거의 개인 충성으로 재정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당의 군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장 힘이 센 데가 이제 군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대가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 군대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그 누구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어떤 국가에서든.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많이 하고 정권을 잡는 이유가 뭔가니까 군인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바꾸면은 그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하거나 현실적으로 그게 확률이 떨어져서 못할 뿐이지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센 건 분명하죠. 모든 무력이 군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의 공포가 구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 군대는 외부의 침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가 문제가 아니고 쿠데타 방지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병사들한테 평소에 실탄도 장전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총구가 당 지도부로 향할 것을 항상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 설계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이게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하고 충성도의 딜레마가 있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모순되죠. 어쨌든 대외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군대를 가지면은 장성들이 실제로 권한을 가져야 돼요. 지휘권을. 근데 실제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쿠데타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군개혁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목표가 내부 통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제 군개혁을 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는 거니까 내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 투사 능력을 이제 본래는 내부 통제에서 외부 투사 능력을 하자. 자꾸 이제 미중 그 경쟁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개혁을 하면서 군구도 바꾸고 옛날에 신경 안 썼던 해군도 굉장히 증강하고 특히 이제 그 미사일 뭐 사령부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 외부 투사 능력을 이제 능력을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이제 외부 투사 능력 맞게 해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흘러가니까 그 군대가 부패 원성이 된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성 확보는 실패하고 부패만 심화되는 게 이제 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23년에 로켓군이라는 그야말로 로켓군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거든요. 거기에 숙청을 하고 군수 산업의 부패 구조를 이제 밝히게 됐는데 이 로켓군은 핵 억지력과 이제 대만하고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초기 타격을 다 로켓으로 이제 미사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부패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관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뭐 발사관에 물이 차가지고 미사일 발사가 불가하다든지 이게 청일 전쟁할 때 청나라가 상당히 많은 좋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일본한테 졌거든요. 그때도 좀 부패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중국군에는 오랫동안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수십억 달러 사일로 자체가 작동이 불가능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감사회가 다 밝혀졌죠. 근데 이게 군수산업 부패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니까 감시가 없고 투명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있으면 금방 나올 이야기들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통제가 당 내부 기율 검사예요. 시진핑도 그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율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치적 선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같으면 부패를 좀 봐주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데 이 중국같이 큰 나라는 이게 항상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세력을 중앙집중적으로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게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해야 되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또 도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충성도가 중요하니까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걸 힘이라고 해서 그걸 휘두르고 근데 이게 그냥 깨끗한 데서 나라가 설립된 게 아니고 중국이 몇천 년 동안 제국을 운영해오던 가운데서 공산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이데올로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또 어떤 뭐 중국에서는 관시라 그래요. 관계 이런 게 문화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저게 되게 많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국전이나 수호전이나 이런 거 잘 보면 부패한 관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라를 개선하기 위한 영웅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가 몇천 년 이상 된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다가 공산당은 이게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제로인 시스템이에요. 군수 무기 구매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산 집행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리 적발은 정치적 숙청 도구로만 활용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무기 쪽은 더 심각한 게 전쟁 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설의 메커니즘인데 충성도가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부패가 심화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죠. 시진핑은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충성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7명 자기 포함 7명이 다 자기 사람을 바꿨어요. 다 자기 사람인데 지금 자기 사람을 또 숙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황이죠. 장성 자체는 어떻게 되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네트워크가 보여되니까 그 사람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지만 충성적인 인물을 승진하는데 무능하니까 직접 수행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그걸 뇌물로 보상하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장유사도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킨 인물이고 누구와 봐도 시진핑 파벌로 분류되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자기가 키운 사람을 숙청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실패를 자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니까 눕기라 그래. 이게 우리말로 하면 복지부동 같은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딱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료 체제 전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안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도 튀면은 숙청으로 빌미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군부로 지금 확대돼 가지고 올바른 사람을 따르면 승진을 하고 잘못을 따르면 숙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올바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을 따라도 언제 숙청될지 불확실하니까 결국은 엎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대만 침공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물론 시진핑이가 그걸 밀어붙였다 그러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설이 있었는데 일단 전문가가 좀 부정하다. 지금 장유사하고 류전리는 실전 경험이 유일한 이게 78년도가 인간한 사람들이니까 79년도에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여튼 그 끝자락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미군하고도 교류가 있어가 미군도 인정했다 그래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제거되니까 남은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다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유능할 수 있겠지만 본래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장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명 중에 시진핑하고 5명을 제거했거든요. 1명이 이제 정치 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작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를 아마추어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행희라는 이 중국 전문가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을 침공하려면은 장성들에게 완전한 작전권이 필요한
한 상황이고 시진핑 혼자 전쟁 지휘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작전권을 넘기는 순간에 총구가 시진핑을 향할 위험이 있어서 현재로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련 붕괴 때하고 비슷한데 소련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는데 붕괴가 된 이유가 시스템 붕괴가 됐는데 중국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군 전투력의 실체가 이게 무기나 병력 수로는 결정이 안 되고 지휘 체계의 신뢰성이나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교단의 전문성이나 사기나 시스템 전체 작동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렵고 지휘 체계가 완전히 지금 현재로는 파기됐고 군령 체계가 마비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명령이 와도 접수를 안 한대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쿠데타 방지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의도지 않게 지금 군부 부패가 심화됐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체제 모순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군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 비리 연관성과 현재 중국의 권력 구조는 어떠한가요?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인데 이제 시진핑하고 요 사람 정치장교 놔둬놓고 5사람을 다 제거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 엎드리고 있다는 걸 뭘 알 수 있는가 하니까 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성맹세를 해요. 숙종한 사람 비난하고 근데 지금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해방군부라는 중국 군이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의 이제 어떤 기관지 같은 거기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뭘 비난하고 있는가 하니까 뭐 반부패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정하지 않고 보통은 이걸 할 때 누가 명령을 내리가 누구를 제거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걸 왜 제가 쿠데타를 하는 거니까 본래는 정치국 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임할 때는 먼저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해임을 하려면 7명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인데 시진핑하고 지금 정치장교 한 사람하고 지금 제거된 2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2사람을 해임하기 위해서 이제 7명 중에 4명밖에 없거든요. 앞에 3명은 이미 해임했고 2명밖에 없는데 이 2사람이 투표를 하기 이 2사람을 해임할 수 없잖아요. 4명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한 명을 해임할 수는 있었는데 2명을 해임하는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현직 부주석인 상태에서 즉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체포 후 처리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공식 발표가 굉장히 모호한데 이게 중공중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이게 아니면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든지 이 구체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중공중앙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구가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2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내부 합의 실패로 정상 절차가 불가능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본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명확하면은 당연히 그 중앙위원회에서 했다든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했다든지 절차가 명확하면 이게 이루어질 거라 하고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는 거니까 막 비난을 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신문에 나온 거 빼놓고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뭔가니까 지금 누가 어떤 이유로 숙정했는지를 모르니까 잘못 나와서 잘못 숙정하면 내가 숙정이 대상이 될 수 있게 일단 지금 전부 사태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왜냐니까 시진핑이 자기가 1인자로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접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와 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불법은 명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 1인자고 자기가 권력 1인자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그런 거고 그리고 공식 혐의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밀 유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판매했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대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내 직위를 매매하고 거액 매물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연막 작전일 수 있는 게 장유사가 시진핑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최고직인데 무슨 군내 직위가 더 넣은 거 있을 거 미국이 자기가 노력이가 더 줄 수 있는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패했다 그러면 부패로 이미 부자가 됐는데 무슨 뇌물을 누가 미국에 더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핵 관련 정보를 줄 핵무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핵무기 전문가니까 이 사람도 세부 기밀에 접근 불가한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서방 언론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진짜 혐의는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관영 매체에 나오기로는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짓밟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주석 책임제라는 것은 시진핑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진핑의 군 통수권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본질이 부패가 아니고 정치적 권력 투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군 지휘 체제가 지금 붕괴된 거고 이게 원인이 전문성보다 충성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을 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제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대군사 행동 능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전무가가 견제가 하지 않고 무모한 결정을 시진핑이 권한은 있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이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결정할 거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게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진핑이 실책을 한 건데 이 실책을 자기가 실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그 권위가 확 떨어지니까 이걸 못할 거니까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굉장히 큰 위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가능성이 쉬운 게 뭔가니까 모택동이 그 인표 린바오를 이렇게 나중에 숙청을 했어요. 물론 린바오는 몽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는데 그 뒤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연표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현저한 사건인가 하니까 중국 그 역사상 거의 몇 번 없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을 말씀하는데 근본적 시스템 차이가 뭔가니까 대만은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의회 조사도 있고 언론도 폭로하고 시민사회 압력도 있고 사법부가 독립 판단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도 보정보배가 있고 사법부 특히 사법부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뭐 사법부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흐름만 나들은 대부분 사법부를 부패해가지고 문제를 망가뜨려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잦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요.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권위주의 시스템이라서 당이 군을 소유하고 투명성, 책임성 개념 자체가 없고요. 외부 감시가 전무하고 비리라는 게 정치적 숙청일 때만 비리한다고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안 맞을 때만 잡아가니까 비리 자체를 건절할 수가 없는 거죠. 비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한테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위협이 되면 내가 내 비리를 문제로 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를 안 삼는 거니까 다 비리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시진핑 시대에 이제 권력 구조가 좀 변화한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하는 게 본래 덩사평 때 뭘 했는 거니까 집단 체제 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로들이 뭘 하는 거니까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선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갔었는데 그리고 권력 집중 제도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 제도적으로 했죠. 모택동이 너무 독점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고 등소평이 싹 바꿨는데 시진핑이 이걸 2012년도에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연임을 하면서 18년도에 이제 국가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해가지고 그 2022년도에 3연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인데 그것도 또 폐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그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시진핑이 3년을 하면서 거수기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력이 시진핑한테 이제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쿠데타가 돼버렸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침묵을 하고 있는데 정치국 위원들이 전원 침묵하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도 침묵하고 있고 장성들도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제31 집단군은 군단장급 이상 전원이 침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의 두 가지 해석이 극도의 공포라서 그래서 다음
숙청 대상 우려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당성이 불안정하니까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조용히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시진핑 리더십에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뭐 굉장히 분명한 것이고 러우전 관련해서는 거의 뭐 불변의 사실이고 지금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는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 위주로 말씀드려요. 쿠데타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거고 어떤 식으로 이 부패 구조하고 연결되는지까지는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 소스들을 봤는데 한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어난 일만 이렇게 집중해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